한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정보 과목이 있는데 이제 정보 이렇게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의 물결은 신석기혁명이에요. 농사를 짓는 거고 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에요. 증기기관으로 해서 대량 물건 생산을 한 거고 제3의 물결이 정보화의 혁명이에요. 컴퓨터. 제4의 물결이 나중에 생명이 될지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 정보사회예요. 정보사회는 접근이 쌍방향 매체인 컴퓨터로 인해서 누구나 여기에 담아놓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걸 여기다 그대로 옮겼어요. 가상세계에.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이걸 가지고 정보를 바로바로 접근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모바일인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처럼 이게 핸드폰이 돼버리니까 그 핸드폰에서 접근을 바로바로 한 다음에 이 핸드폰에다가 연동돼서 연동되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게 이제 초연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냉장고도 컨트롤하고 집에 있는 온도도 체크하고 핸드폰으로 농작물도 체크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능형이 되려면 지능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조절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요거를 어디다 링크를 걸어주면 다른 사람이 이걸 들어와 갖고 타고 들어와서 그 링크 안에서 이걸 컨트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해커도 위험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제 정보사회로 인해서 교육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줌 수업 많이 하니까 이제 실감하죠. 알지? 줌 수업뿐만 아니라 그 수업의 데이터나 아니면 수업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평가를 저절로 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공부하고 터치하고 바라봐서 인터넷에서 체크한 걸 가지고 아이의 지식 정도나 관심 정도나 이런 걸 평가하는 사회까지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사회나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산업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이 옛날에는 더 유명했는데 지금 구글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대학을 졸업 안 하더라도 요 교수의 이런 커리큘럼, 이런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졸업하는 거를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업 환경도 변하지만 교육 환경도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기술들을 배우는 걸 필요한 기술을 배워오는 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육도 변하고 산업도 변하고 그러면 이렇게 산업 변한 상황에서 금융 자체도 이제 인터넷 안으로 이 모바일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 모바일 안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료 서비스는 현장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원격으로 진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이렇게 컴퓨터로 정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병 이력도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도 병에 대한 이력이나 정보도 옛날에 논문 찾아봤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검색하면 바로바로 뜨고 그거에 대한 처방 방법까지 AI가 조언을 해주고 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큰 거야.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들이 접근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공통점을 찾으면 사람들이 요구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거라고 실제 행동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빅데이터는 그 의사표시하고 실제 행동의 결과가 다 기록되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광고에 활용하기도 하고 생산에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개발하기도 하고 하는 지식 정보를 이 데이터를 통계화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논리에 뒷받침되는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통계로 변화시키는 게 빅데이터예요. 네. 됐나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딱딱한 기계라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가 나와. 결과치로. 필요한 결과치로 목적에 따라서
그런 이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하고 어떻게 통계를 내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분석할 것인가가 빅데이터 분석가거든요. 네. 똑같이 사이버 수사관들도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흔적들이나 정보를 남은 흔적들이나 이런 걸 보고 범죄 흔적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사이버 수사관들도 생기는 거고 인공장기도 조직을 개발하는데 이 인공장기 조직을 개발하면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컴퓨터 안에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변화시켰을 때 가상치를 예상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뭐 흑역사라는 거 알죠? 네. 흑역사가 내가 중학교 때 써있는 이 댓글 같은 거 내가 유명해지면 이런 거 지워주세요 하는 속어 청소부 데이터 청소부들이 생기는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터넷 사이버 안에서 묘지를 만들기도 하고 흔적을 정리하기도 하고 추모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개인이 접속하는 이 정보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인적 정보도 있지만 흔적 자체가 개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노출되면 인권, 프라이버시, 네. 인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프라이버시권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네. 또 신체 정보를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약 먹거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약 먹었으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까지 하고 하면 내가 알리고 싫은 약 먹으면 무좀약 먹었는데 그거 막 밝히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신체 정보도 다 들어가고 교육 정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노출하고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난 노출하기 싫은데 침해해서 들어와서 개인정보를 다 유출하고 퍼뜨려버려. 네. 그래서 이게 막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고 어느 정도까지 프라이버시 그러면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내 데이터 정보가 저기서 다 데이터화 시켜갖고 막 전화번호하고 뭐 인터넷 번호하고 다 떠돌고 막 이렇게 그럼 이걸 흔적으로 해서 해킹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시하는 겁니다. 또 옛날에 저작물을 책으로만 썼는데 저작물을 네. 지금은 쌍방향 시대로 온라인으로 동영상도 만들고 어떤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퍼진다 순식간에. 네. 그러면 이 최초에 이 만든 사람 누구냐? 이 저작권, 온라인 저작물, 온라인 영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첨예한 문제가 더 된 거예요. 옛날에 책 같은 거 만들 때 저작권자가 죽은 후에 70년까지는 저작권이 있고 그러면 이 저작권을 상속을 해줍니다. 네. 근데 70년이 더 지났어. 그래서 70년이 더 지났어. 만들고. 저작가가 사망하고 70년이 지났어. 그러면 저작권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 고전이 돼서 이때도 필요한 거면 사람들이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면서 읽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70년이라는 건데 따로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저작권 자체 내에서 이 하나 저작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작권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고 응용해갖고 만든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 저작품을 침해했다고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의하고 그러면 몇백만 원 물고 막 그러거든요. 합의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 저작물에서 저작물 표시에서 CLDO는 뭐예요? CCCL이 이용자 표시. CCCL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라. 그러면 이걸 CCCL을 표시를 해주면 왜? 인터넷에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든지 찜찜하든지 그제? 네. 하니까 공개를 해주는 거야. 더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 이해됐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작 표시나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적으로 이용하지만 마세요. 비영리로만 이용하세요. 영리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변경 금지는 이 내용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요거는 조건 변경을 허락할 때는 요런 조건 안에서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작 표시를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저작물입니다. 이런 표시를 해주세요. 비영리로만 사용하세요. 이 내용에서 이런 문구나 이런 상황은 변화시키지 마세요. 이용할 때는. 네. 왜? 내가 만든 고유의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아니면 이런 조건에서만 변경하세요. 이렇게 저작물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돼서 만들어진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해됐나요? 사이버 세계에도 윤리가 있죠. 정보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이나 행동으로 써줘야 돼요. 이 덧글, 카페 같은 데 가면 댓글만, 그 사람 이름 치면 그 사람 댓글만 쭈르륵 다 읽을 수 있는 거 알아요? 10년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거칠게 달길래 너 나중에 네 댓글만 다 모아보면 안 창피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나왔어요. 몇 년 후에. 네 댓글만 다 모아볼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럼 네가 창피한 댓글 들면 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유명한 사람들에서 청문회 하면 이런 댓글 쭉 보고 이런 사람을 장관에 시키겠어요? 그러면 너 할 말 없는 거야. 이해돼? 이런 댓글을 다 모아가지고 회사에서 검사해갖고 쭈루룩 해갖고 이 사람 평판이 댓글이 이렇습니다. 그 쭈루룩 하면 뜨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게시물에다 좋아요 이렇게 잘못 체크를 했어. 그래서 유명해지잖아 사람들이. 여기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표시했대.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떠버리잖아. 클릭도 조심해야 된다고. 사이버 폭력. 사이버에서 폭력이 뭐냐? 몸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때리거나 명예훼손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그게 이제 언어폭력이라고. 사이버에서 성폭력도 하고 이상한 거 노출시키고 사이버 불리, 사이버 스토킹 그죠? 불리면 뭐예요? 괴롭힌다? 스토킹은 알겠고 신상 노출도 아닌데 사이버 불링. 불링인데. 불링? 네. 사이버 불링? 좀 잠시만요. 자, 좀 이따 찾아보려고 하고. 네. 사이버도 오래 하면 중독되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사이버 속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래서 우울증이나 무력감이나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이게 너무 많이 돌출 행동하는 거고, 충동적으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계속 그런 거 보니까, 무력감, 우울증. 이게 무력은 힘 없는 거고, 우울은 기분이 안 좋은 거고. 네. 이런 거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으라는 거예요. 좋은 책.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에서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 그래서 공부도 입력하고, 맞아요? 네. 입력한 거를 노트 정리하고, 요점 정리하면서 처리를 해보고, 문제 풀어서 출력해보고, 그런 다음에 실전 훈련하고, 이게 공부법 4단계예요. 공부법 4단계 뭐라고요? 입력. 그 다음에 노트 정리, 처리, 처리. 이건 뭐라고 출력을? 문제 풀고, 써보고, 외워보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실전 연습 다 하고, 훈련하고. 이게 공부법 4단계예요. 컴퓨터 시스템은 똑같아요. 네가 이번 시험에 뭐라고요? 입력도 하고 처리도 했는데, 출력하고 단련은 안 했어. 단련이 적었어. 이해되세요? 네. 동아쌤입니다.